자, 여러분 6강 이론 재고자산 편입니다. 자, 또 이번 시간도 집중해서 또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재고자산이 뭘까라는 것부터 여러분 한번 봐야 되는데,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기업에서는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물건을 파는 상기업도 있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도 있거든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을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하는데, 제조기업에서는 물건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빵이라는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빵을 만들 때 밀가루가 투입될 거 아니에요. 그 밀가루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재료를 원재료라고 해요. 자, 그럼 그 밀가루로 빵을 계속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성되기 전에 가공 중에 있는 물건을 제공품이라고 해요.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상기업은 완성된 상품을 구입해서 파는 거고요. 제조기업은 재료를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원재료나 제공품도 결국에는 제품이 돼서 결국에 판매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재고자산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재고자산은 상기업의 상품, 자, 제조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원재료, 그 다음에 가공 중에 있는 제공품. 근데 여기 반제품이라는 것도 나와 있죠. 자, 반제품도 가공 중에 있는 제공품이긴 한데 중간 부품처럼 판매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공 중에 있는 제공품은 판매가 불가능하죠. 지금 완성된 게 아니니까 판매할 수 없지만, 반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간 부품 같은 거니까 완성품이 아니다 하더라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완성된 우리 제품. 자, 그리고 이제 미착품이라는 게 있죠. 자, 미착품은 미착이라는 게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는데 이 상품의 수입은 우리한테 소유권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상품이 지금 바다 중간에 지금 싣고 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직 도착하진 않았죠. 하지만 이게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 창고에 지금 들어온 건 아니지만 우리의 소유권으로 봐야 된다면 계약 조건이 우리의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우리 재고자산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소모품은 우리가 이제 소모성 소모품을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을 때 이것도 재고자산으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입니다. 자, 여러분 취득원가라는 단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취득원가라는 거는 얼마에 취득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품을 100만 원에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요, 상품을 구입하는 시점에서 운반비로 30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 이 상품은 대체 얼마에 구입을 한 거죠? 상품 구입 가격 100만 원뿐만 아니라 운반비 들어간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30만 원에 취득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 원가는 상품 구입 금액뿐만 아니라 취득과 관련된 이런 재반 비용들,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해요. 취득 부대 비용도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상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제조기업에서는 원재료를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운반비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뭐 운송보험에 가입을 해서 운송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죠. 가치가 좀 높은 제품들은 보험 가입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쉽게 구하는 물건이 아니면 중개인한테 중개 수수료를 주고 또 구입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물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이 관세입니다. 관세도 취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뭐 우리 수입할 때 들어가는 각종 재반 비용들 등이라고 해놓은 것처럼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명칭료와 불구하고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부대 비용은 취득과 관련된 거니까 비용이 아니라 취득원가에 포함해서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취득과 관련해서 조금 주의사항이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매입 환출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물건을 구입했는데 물건이 하자가 있는 거예요. 불량이 있어서 다시 물건을 판매자한테 돌려보내는 거죠. 반품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매입했다가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매입 환출이라고 합니다. 매입 애누리. 자,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했거나 아니면은 그 하자가 경미해서 애누리를 받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물건에 기스가 좀 있는데 큰 문제는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 판매자 업체한테 전화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걸 애누리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게 구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샀다가 반출하는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지만 자,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물건을 매출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거니까 매출 환입. 물건을 팔아서 일부를 깎아주는 것은 이제 매출 애누리. 또 판매자가 대금을 자, 우리 매입 할인이라는 건 대금을 일찍 갚아서 할인받는 거예요. 애누리랑은 좀 다른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 할인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용어들이 좀 생소한데 처음 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번 듣고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도 들어보고 또 나중에 봤을 때 또 내게 되는 거니까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 사례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상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을 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우리는 구매자 입장에서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자,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자, 이 강의는 회계 기초부터 들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회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쉽게 느낄 수도 있는데 회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어렵죠. 그러니까 이 강좌는 회계 초보자들도 들을 수 있는 수업이다 보니까 좀 상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자,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자,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여러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외상으로 상품을 구입했을 때 갚아야 될 부채가 늘겠죠. 그 부채를 외상 매입금이라고 합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1월 15일 날 구입한 상품 중에 10,000원이 불량이 나서 다시 물건을 돌려보냈답니다. 그럼 구매자인 내 입장에서는 상품이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상품을 구입할 때 현금 주고 구입했다면 반품으로 돌려보낸 것만큼 현금을 돌려받는 게 맞겠지만 내가 처음부터 현금으로 한 게 아니라 외상으로 했으니까 내가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 부채를 줄여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현금 주고 샀다면 현금을 돌려받겠지만 그렇죠? 자, 그럼 대변에 뭐라고 기록해야 될까? 자, 대변에는 상품을 돌려준 것이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다시 대변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죠. 차변에서 대변으로 상품이 빠져나간 것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걸 상품이라고 안 하고 관리 목적으로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자, 1월 18일 날 여기 위에 보시면 자, 외상 매입금을 갚아서 일찍 갚아서 3,000원은 할인을 받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일찍 갚으면 또는 신용 조건에 따라서 돈을 일찍 갚았다 그러면 약정에 따라서 할인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 신용 조건을 나타내는 부호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이게 뭐냐면 10일 내에 돈을 내가 지급을 하면 2%를 할인받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10일 이내에 너 돈을 일찍 갚으면 2%를 할인해 줄게. 하지만 최대 30일까지는 갚으라는 신용 조건을 나타내는 부호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10일 내에 내가 돈을 일찍 갚았다 그러면 2% 할인 받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매입 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일찍 갚아서 매입 할인을 3,000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얼마만 주면 될까요, 여러분? 자, 9만 원 줄 게 있죠, 우리가. 지금 외상 매입금 10만 원에서 외상 매입금 10,000원이 줄었으니까 9만 원을 줘야 되는데
자, 3,000원을 할인받았으니까 얼마만 지급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87,000원만 현금으로 주면 되는 거죠. 현금 자산이 감소했어요. 현금을 준 거니까. 자, 빚을 갚았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줄어들겠죠. 자, 그럼 3,000원만큼 우리 할인받은 건 상품 취득한 금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상품이라고 기록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상품이라고 기록을 해놓으면 애누리를 받은 건지 할인을 받은 건지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 목적상 우리가 계정 과목 명칭을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자산이 당좌 재고 순으로 가는데 재고 자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걸 알아야지 뒤에 내용들이 또 매끄럽다 보니까 순서를 제가 재고 자산부터 설명을 하는 건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금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뒤에 가면 또 반복되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판매자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자,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상품이 없어진 매출원가에 대한 기록은 우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면 설명드릴 거예요. 바로 자, 우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했고 자,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 10,000원만큼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받을 외상 매출금 10만원 중에 만원은 받을 수 없게 된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매출이 반품된 거니까 매출이 취소가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차변에다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취소시켜줘도 되는데 관리 목적상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자, 1월 18일 날 돈을 3,000원 할인해 주고 87,000원을 현금을 받았어요.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증가하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9만원 대변에 없어지겠죠. 돈을 받았으니까. 그럼 3,000원만큼은 할인해 준 거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 할인이라는 매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매자와 판매자 입장에서 우리 특히나 구매자 입장에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그리고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이런 것들을 구매자 입장에서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판매자 입장에 대한 건 뒤에 수익편에서 또 한번 언급이 되니까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뒤에 가면 또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구매자 입장에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가 주 핵심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취득원가는 얼마로 해야 될까요? 자, 아까 봤던 사례에서 처음에 상품을 10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이 중에 반품한 게 만원 있고 할인받은 게 3,000원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진짜 이 상품을 구입할 때 들어간 돈은 87,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원가를 계산할 때는 이런 매입 환출 애누리, 매입 할인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차감해서 취득원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업의 종류가 사실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우리 마트처럼 상품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상기업. 자, 제조업처럼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모두 있죠. 물건을 팔지 않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강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런 교육 학원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있죠. 이런 서비스업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서비스업은 크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수수료를 받고 또 관련된 비용들이 지출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상기업과 제조기업의 이 회계 처리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업의 상품 매매를 했을 때의 회계 처리와 제조기업의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회계 처리를 설명드릴 테니까 자, 처음 공부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듣고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너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상기업에서 상품을 구입해서 판매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장부에 기입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간단한 사례를 만들어 봤는데, 상품을 10,000원에 구입을 해서 이 중에서 9,000원어치를 갖다가 고객한테 주고, 다시. 자, 상품을 10,000원에 구입을 해서 이 중에 7,000원어치 고객한테 갖다 주고 돈을 9,000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자, 다시 한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품을 파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품을 10,000원에 사와서 그 중에 7,000원어치 갖다가 주고 고객한테 현금으로 9,000원을 받았다면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될까요? 자, 어떤 분은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아마. 선생님, 이거는 7,000원에 갖다 주고 9,000원을 받은 거니까 2,000원만큼이 수익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9,000원의 돈을 받는 거니까 9,000원이 수익이고 이 7,000원의 물건 사올 때 들어간 돈은 비용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회사의 이익은 2,000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매매하는 거래, 상품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이러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순액주의로 기록할 수도 있고 총액주의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상품을 10,000원에 현금 주고 구입했을 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죠. 현금으로 샀으니까 현금이 나갔고요. 자, 이 상품 10,000원 중에 7,000원어치 상품을 고객한테 건네주고 9,000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현금 9,000원 자산이 증가하고 상품 자산 7,000원이 감소하고 나머지 2,000원이 상품 매출해가지고 이익을 본 거니까 이 2,000원을 수익으로 기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수익은 대변에 기록하기로 약속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9,000원 받았고 7,000원 돈을 썼으니까 2,000원이 손해구로 수익이다 라고 이렇게 손해구로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록하면 손익계산서에 2,000원의 수익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영자 입장에서 나중에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얼마의 상품 매출 수익이고 얼마가 매출원가 비용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기본적인 논리는 총액주의로 기록을 하자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품 구입한 거는 똑같아요. 10,000원 구입했어요. 자, 이 10,000원 중에 7,000원어치를 고객한테 상품을 건네주고 9,000원의 현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현금 받은 것만큼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총액을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상품 빠져나간 것만큼 상품 자산이 없어지고 상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별도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전체 판매 수익은 9,000원이고 이 상품의 원가는 7,000원이라는 걸 각각 구분해서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걸 총액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밑에 게 좀 복잡해 그러니까 총액주의로 하는 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품 매매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손액으로 안 하고 총액주의로 기록을 한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만 여러분, 상품이 팔려 나간 이 매출원가 비용을 기록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매출원가에 대한 비용 기록은 우리가 물건을 팔 때마다 기록하지 않고 기말에 12월 31일 날 한 번에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기업에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기도 지금 바쁜데 이 물건 구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이 매출원가 분계를 그때그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연말에 한 번에 그냥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 상품을 10,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7,000원어치 고객한테 상품을 건네줬잖아요. 그러면 창고에 가보면 남아있는 건 3,000원이 남아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요 매입했을 때
10,000원이라고 기록해 놓은 게 있고 창고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재고 조사를 해 보니까 3,000원이 남아 있는 거네요. 그럼 10,000원에서 3,000원을 제외하면 7,000원이 팔렸겠지라고 기록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연말에 하나하나 물건을 팔았을 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한 번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부터 책을 볼 때 제품을 팔았다,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제품이나 상품이 없어지면서 이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기록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안 써 있는 이유는 이 기록은 언제 한다? 기말에 결산할 때. 우리 기말 이런 분계를 기말 수정 분계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상기업은 이렇게 기말에 매출원가에 대한 기록을 또 고려해야 되고 이렇게 총액법으로 총액주의로 기록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 책에도 메모해놨지만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바코드 시스템으로 바코드를 찍으면 매출원가 회계 처리까지 자동으로 또 되는 이런 또 시대가 발전해서 아직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매출원가는 일반적으로 기말에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전산회계 2급 교재에서는 상품 매매에 대한 회계 처리만 넣어놨는데 회계 1급에서는 요걸 또 추가해 놨죠. 자, 여러분 전산회계 1급 시험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상기업을 대상으로 나오고요. 그럼 우리가 자격증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이 제조기업의 회계 처리로 책을 써야 되겠죠, 저도. 그래서 제조기업을 기반으로 책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제조기업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용이 어려우니까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또 여러 번 반복해 주세요. 여러분, 상기업과 다르게 제조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장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럼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빵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러면 밀가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밀가루를 구입해 와서 파는 거니까. 아니, 밀가루를 구입해서 만들어 파는 거니까. 그럼 이 밀가루, 제품 만들 때 들어간 이 재료를 원재료라고 해요. 그럼 이 원재료가 공장에 투입이 되는 거죠. 공장에 투입이 돼서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공장에 설비라든지 또는 인력이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인건비나 설비, 이런 설비나 이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서 공장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판매 대리점으로 보내서 여기서 이제 고객들한테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기업보다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공장에서 이렇게 제품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흐름에 따라서 이 제조기업의 회계 처리가 조금 복잡한데요. 자, 최대한 간단하게 우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이런 패턴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12월 10일 날 빵을 생산하기 위해서 밀가루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을 했다. 그러면 자,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재료를 원재료라고 해요, 여러분.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자, 현금 주고 샀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자, 또 공장에서 이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죠? 자, 공장 종업원들한테 지급한 인건비는 급여라는 비용으로 기록하지 않고요. 임금이라는 걸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임금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기록을 합니다. 현금 주고 샀죠? 현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장에서 여러분 이런 원재료나 인건비 외에도 뭐 전기요금이나 뭐 가스요금 또 공장의 월세 이런 재료비나 인건비를 제외한 그 밖에 다양한 어떤 경비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간단한 사례니까 전력비가 3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공장에서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가 10만 원, 인건비가 5만 원, 그다음에 그 밖에 경비가 3만 원 해서 이 제품을 만드는데 18만 원의 원가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일부는 팔았대요. 대리점에서.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 19만 원에 현금을 받고 팔았다라고 가정하면 이 중에 일부를 갖다 팔았어요. 만들어서. 그러면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죠.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할 거고, 그렇죠? 자, 근데 이것만 기록한 다음에 끝내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런 재료, 그 다음에 이런 인건비, 이런 경비들이 어,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돼서 빵이라는 제품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그 빵이 됐다라는 걸 장부에 기록해 줘야 돼요. 제품이 됐다라는 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차변에 있던 원재료, 임금, 전력비는 제품에 다 투입된 거니까 차변에서 대변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건 다 제품이 된 거니까 이거 제품으로 대체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빵을 팔 때마다 이런 기록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기말에 한 번에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품이라는 자산이 얼마가 생겼어요? 18만 원이 생겼죠. 자, 이 중에 만 원의 제품은 남겨놓고 17만 원어치만 갖다가 고객한테 건네주고 19만 원을 받았던 거였어요. 근데 19만 원에 대한 이 제품 매출의 수익 기록은 이미 했죠. 그러면 이 제품이 18만 원 중에 만 원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17만 원이 제품 자산이 없어진 거죠. 근데 이걸 빵을 팔 때마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 한 번에 기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말에 요 18만 원 제품 중에 17만 원 제품 자산이 감소한 걸로 기록해 주고, 이 제품이 없어진 이유는 이게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창출하면서 비용화된 거죠.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제품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결국에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과 제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기록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하는 거예요? 물건 팔 때마다? 그렇게 못하죠. 언제? 기말에 기말 수정 분계 작업을 통해서 해주는 겁니다. 자, 제조기업에서는 이렇게 아주 복잡한 제조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자, 이 회계 처리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제조기업에는 제조 원가 명세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제조 원가 명세서는 단어 그대로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간 원가 내역서입니다. 자, 우리 지금 아까 경우에 보면 원재료비가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모해 주세요. 원재료비가 10만 원이 들어갔죠. 자, 이 원재료비는 기초 원재료에서 단기 원재료 매입한 거를 더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원재료를 빼는데, 우리는 이걸 매입해 가지고 다 사용한 거니까 기말에 남아있진 않죠. 그래서 지금 재료비로 투입된 거는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노무비. 자, 이 노무비라는 것은 공장에서 투입된 인건비인데 우리 아까 임금이 있었죠. 그래서 임금 5만 원이고 전체 노무비도 이거밖에 없다면 5만 원이 되겠죠. 그 밖에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제조 경비. 제조 경비예요. 우리 전력비가 있었죠. 그래서 전력비 3만 원. 다른 게 없었다 그러면 공장 전체 제조 경비는 3만 원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재료비 10만 원, 노무비 5만 원, 제조 경비 3만 원에서 이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간 원가가 총 18만 원이 투입된 거죠. 이 18만 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단기에 총 들어간 제조 원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년도에 2월 된 기초 제공품은 없고요. 올해 연도 말에 올해 연도 말에 요 숫자가 조금 잘못됐는데 올해 연도 말에 기말에 완성 안 된 거는 없기 때문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제품으로 된 거는 18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숫자 좀 고쳐주세요. 죄송합니다. 고쳐주세요. 18만 원. 자, 그럼 요 단기 제품이 된 18만 원 중에 만 원이 재고로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17만 원이 팔린 거죠. 그렇죠?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손익계산서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이렇게 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의 제품이 18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 원이 안 팔리고 남아 있으니까 요 만 원을 뺀 나머지가 17만 원이 제품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19만 원 받았으니까 17만 원 원가를 빼면 2만 원의 이익이 생긴 거죠. 매출 총 이익이. 숫자를 좀 바꿔주세요.
그럼 영업이익도 2만 원이고 이게 다 2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7만 원 제품을 주고 19만 원 받았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는 없으니까 영업이익도 2만 원이 되는 거죠. 영업의 수익과 비용도 없다고 가정하면 세금 내기 전 이익,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도 2만 원이 되는 거고, 법인세 낸 것도 없다 그러면은 당기 순이익이 2만 원이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제조기업은 좀 복잡한 회계 처리 문제가 발생을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품으로 대체하고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이런 분기들은 기말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교재 2 이후에 제품을 팔았다는 내용이 나오면 그럼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기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매출원가에 대한 기록은 기말에 일괄 처리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제조기업 회계 처리는 원가회계 편에서 또 한 번 언급이 되니까 지금은 이런 회계 처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거 정도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요. 맨 끝에 이제 원가회계 편에서 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정도는 한번 기록을 여러분 연습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조 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재고자산 여기까지 우선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어떤 또 내용들이 있는지 다음 교시에서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